같은 약을 가지고 한 집은 망하고 한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며느리는 약을 쌓았고 한 며느리는 약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자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쌓아둔 약은 썩었고 나눠준 약은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재산을 받은 큰 며느리는 왜 모든 것을 잃었을까요? 아무것도 받지 못한 막내 며느리는 어떻게 집안을 일으켰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인의 이상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초롱불야와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 사이로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지요. 지붕의 이형은 곳곳이 삭아서 비가 오면 물이 새었고 벽에 흙은 군데군데 떨어져 바람이 스며드는 그런 낡은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한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약초나 캐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늙은이라고만 여겼지요. 허리가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고 손마디는 거칠게 굳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깊은 주름이 골짜기처럼 패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을 볼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인은 평생 저 산에서 풀이나 캐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던데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산 것 같구먼.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한때는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약방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먼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약을 지어달라고 사정하던 명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그 노인의 약방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줄을 섰지요. 그가 지은 약은 100번 중 99번은 효험을 보았고 그의 손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이 300리 밖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약신이라 불렀고 그의 약방 앞에는 항상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흘러가는 것이어서 그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었지요. 평생을 함께 약방을 지키며 곁에서 내조하던 아내가 어느 겨울밤 갑작스러운 병으로 눈을 감았을 때 노인은 자신이 아무리 명이라 해도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인은 약방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과 명예를 뒤로한 채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깊은 산골 마을로 들어와 조용히 여생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장성하여 각각 며느리를 맞이하고 따로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매우 능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장사꾼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물건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는 눈이 있었고 어디에서 무엇을 사서 어디에 팔면 이익이 남는지를 알아맞히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집안으로 시집을 온 것도 순전히 계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한때 이름난 약방을 운영했다는 소문을 듣고 분명히 약재와 재산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유명한 약방 주인이었다면 틀림없이 좋은 약재와 재물이 쌓여 있을 것이야. 그녀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고 이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집을 와보니 시아버지는 이미 약방을 접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고 기대했던 재산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숨겨둔 것이 있겠지. 늙은이들은 다 그렇게 몰래 숨겨두는 법이니까. 그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큰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산 아래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약초는 돈이 되는 물건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약초는 산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이것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면 안 돼. 아픈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하는 거야. 그녀는 할머니의 그 가르침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녀가 이 집안의 작은 며느리가 된 것은 아주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에 깊은 상처가 나서 피가 멈추지 않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던 그녀가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에서 지혈에 좋은 약초를 찾아 으깨어 상처에 붙였고 자신의 치마를 찢어 상처를 동염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피가 많이 났지만 이 약초를 붙이면 곧 멈출 거예요. 작은 아들은 그녀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그것이 두 사람의 인연이 되어 결국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낙엽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던 날이었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두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큰아들이 먼저 물었고 작은 아들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 사이로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노인은 천천히 방 안쪽으로 걸어가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녹슨 열쇠 하나와 은전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큰아들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열쇠는 내가 예전에 운영하던 약방의 창고 열쇠다. 그 창고에는 아직 약재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과 이 은전은 내가 가져라. 큰아들은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그 말을 들은 큰 며느리의 눈은 탐욕으로 번쩍였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것이 왔구나. 저 창고에 약재만 팔아도 몇 년은 호의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때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노인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막내 집에서 지내겠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재산은 저희에게 주시면서 왜 막내 집으로 가신다는 겁니까? 큰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보따리 하나만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작은 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느린 걸음으로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온갖 소문이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재산은 큰 집에 주고 정작 본인은 막내 집으로 갔다더라. 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얼마나 구박했으면 저러겠나. 노인이 큰 집에서 버티지 못하고 쫓겨난 게 틀림없어.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막내 며느리가 무슨 수를 써서 시아버지를 꼬드긴 거라더라. 나중에 재산을 더 받으려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떠들어댔지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가을이 깊어가면서
두 집의 모습은 점점 극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집에서는 날마다 약재 자루가 창고에 쌓여갔습니다. 큰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서 받은 열쇠로 오래된 약방 창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정말로 귀한 약재들이 가득했습니다. 인삼, 녹용, 당귀, 황기, 감초 등 이름만 들어도 값비싼 약재들이 상자마다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돈이야. 이걸 다 팔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야.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약재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약재를 쥐어보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지금 팔면 안 돼. 좀 더 묵혀야 해. 겨울이 되면 값이 2배는 오를 거야. 이건 흉년이 들면 3배까지 받을 수 있어. 창고에 잘 쌓아두자. 그녀의 눈에는 오직 돈만 보였습니다. 아픈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필요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얼마가 남는지 오직 그 계산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아픈 사람이 약을 구하러 큰 집을 찾아와도 큰 며느리는 매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약이 없어요. 다 팔렸어요.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창고에는 약재가 넘쳐났지만 그녀는 단 한 뿌리도 내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약재들을 지금 팔면 손해야. 더 비싸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도 많은 약재가 쌓여 있지만 큰 집에 약을 사러 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있었지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약재상에 가봤자 소용없어. 약은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하고 팔아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아. 맞아. 지난번에 우리 아이가 아파서 갔더니 은전두냥을 내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은 점점 큰 집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막내 집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막내 집은 큰 집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이었고 마당에는 변변한 창고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매일 아침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마을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을 조금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버님을 모시게 되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에게 시아버지는 단순한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약을 지어 사람을 살려온 분이었고 약초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누구보다 많이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 그녀에게는 이보다 더 큰 배움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먼저 시아버지가 드실 죽을 정성껏 쑤었고 그 죽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적당히 식기를 기다렸다가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오늘은 잣을 조금 넣어서 쑤었습니다. 입맛이 없으실 때 드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죽을 받아들었지만 그 눈가에는 작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반찬이든 가장 좋은 것을 시아버지의 상에 먼저 올렸고 식사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밤마다 기침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진 탓에 특히 밤이 되면 기침이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밤마다 물을 데워 시아버지께 갖다 드렸습니다. 아버님, 따뜻한 물 드세요. 목을 축이시면 기침이 조금 나아지실 거예요. 추운 밤이면 자신이 덮던 이불을 가져다가 시아버지 위에 덮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밤이 많이 추우니 이불을 하나 더 덮으세요. 노인은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괜찮다. 너도 추울 텐데.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아버님이 감기라도 드시면 큰일입니다. 막내 며느리는 끝내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노인은 며느리의 정성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아내와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비록 가난한 집이었지만 그 집에는 따뜻한 정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막내 집이 정말로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약재 창고도 없었고 은전 한 입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산에서 캐온 약초뿐이었고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업은 여인 하나가 막내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그 여인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가 사흘째 열이 내리질 않습니다. 돈이 없어 의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여인의 등에 업힌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마음이 아팠지만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약초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터에 내다 팔 것으로 말려두었던 약초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마저 줘버리면 당분간은 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의 고통에 찬 얼굴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마지막으로 남은 말린 약초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달여서 아이에게 먹이세요. 하루에 3번 따뜻하게 해서 먹이면 열이 내릴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연신절을 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형편이 되실 때 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먼저지요. 여인은 감사의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막내 며느리와 남편은 저녁을 굶어야 했습니다. 남은 쌀은 시아버지의 죽을 끓이는데 모두 썼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물에 넣을 밥알 몇 개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물에 밥알 몇 개 넣은 걸 먹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소금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오늘 한 끼 굶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 아이는 약이 없으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당신 말이 맞소. 당신이 옳은 일을 한 거요. 작은 아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방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이 물에 밥알 몇 개 넣은 걸 먹는 모습을 말입니다. 노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을 열나을. 막내 며느리가 아픈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약초를 나눠주었다. 노인은 그 종이를 접어 낡은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며칠 후 날씨가 조금 풀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노인이 마당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던 막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막내야, 잠깐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예,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막내 며느리는 손에 묻은 흙을 치마에 닦고 시아버지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노인은 말린 약초 몇 가지를 앞에 펼쳐놓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아느냐? 예, 아버님. 이건 감초이고, 이건 당귀, 이건 청궁입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약초를 제법 알아보는구나.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이 헛되지 않았어.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다. 약초는 캐는 것이 어려우냐, 쓰는 것이 어려우냐? 막내 며느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캐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도 힘들고 좋은 약초를 찾아서 캐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약은 캐는 것보다 쓰는 것이 100배는 더 어렵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 노인은 말린 당귀 한 뿌리를 손에 들고 막내 며느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당귀를 보아라. 지금 장터에 가져가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느냐? 막내 며느리는 당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한 양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겨울이 깊어지면 어떻겠느냐? 막내 며느리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겨울에는 약초를 구하기가 어려우니 아마 값이 많이 오를 것입니다. 그래. 2배, 아니 3배까지 오를 수도 있다. 노인은 당귀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약초를 캐는 것은 부지런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새벽에 일어나 산을 오르고 땀을 흘리며 뿌리를 캐면 된다. 하지만 약초를 쓰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라 하심은 언제 팔고 언제 나누고 언제 쓰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다. 노인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아픈 아이에게 마지막 약초를 준 것 내가 다 보았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팔아서 쌀을 사려고 했는데 미안해할 것 없다. 내가 한 일이 옳았어. 노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약은 값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돈을 생각하면 안 된다. 약은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 것이지 돈을 벌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막내 며느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약을 무조건 나눠주기만 하면 정작 식구들이 굶게 된다. 노인은 다시 당귀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때를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는 나눠주되 나머지는 잘 말려서 보관해라. 그리고 값이 오를 때를 기다려 팔아라. 값이 오를 때요? 봄과 여름에 캔 약초는 가을에 말려서 겨울에 팔아라. 겨울에는 약초가 귀하니 값이 오르지. 그때 팔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봄에 쌀을 사면 된다. 막내 며느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이것이 바로 때를 아는 것이다. 아픈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는 인심을 쓰고 팔 때는 제때를 잘 맞추어 값을 받는 것이다. 노인은 막내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너는 마음이 착하니 나누는 것을 잘 안다. 이제 때를 아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두 손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막내 며느리는 약초 다루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좋은 약초를 캐면 바로 팔지 않고 햇볕과 바람이 좋은 곳에서 정성껏 말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약초마다 말리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그늘에서 서서히 말려야 했고 어떤 것은 햇볕에 바짝 말려야 약효가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가르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밤이면 시아버지 곁에 앉아 약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이 약초는 어디에 좋은 것입니까? 그것은 기침에 좋다. 달여서 먹으면 가래가 삭는다. 이건요? 그것은 상처에 좋다. 으깨어서 바르면 피가 먹고 덧나지 않는다. 노인은 평생 모은 지식을 며느리에게 조금씩 전해주었고 막내 며느리는 그것을 모두 마음에 새겼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온 막내 며느리가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귀가 2배 값에 팔렸어요. 정말이요? 대단하구려.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말려뒀더니 상인이 보자마자 좋은 약초라고 칭찬하더라고요. 작은 아들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고생한 보람이 있구려. 아버지 가르침을 잘 따랐기 때문이요. 막내 며느리는 기쁜 마음으로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버님, 오늘 당귀가 좋은 값에 팔렸습니다. 모두 아버님 덕분입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때를 잘 맞추어라. 너무 급하게 팔지도 말고 너무 오래 묵히지도 마라.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은 그날 밤 또다시 작은 종이를 꺼내 기록을 남겼습니다. 가을 스무나흘. 며느리가 때를 아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당귀를 2배 값에 팔았다.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큰 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창고에 쌓인 약재를 보며 더 큰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온 그녀가 남편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장터에서 들었는데 성 밖으로 연결된 길이 막힌다고 해요. 길이 막힌다고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요? 길이 막히면 그쪽에서 올라오는 지방의 약재가 들어오기 힘들어진대요. 그러면 그쪽 약재 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큰 며느리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였습니다. 지금 우리 창고에 있는 약재를 팔아서 길이 막히는 지역의 약재를 미리 사두면 어때요? 값이 오르면 10배는 벌 수 있을 거예요. 큰아들은 아내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당신이 장사에 밝으니 알아서 하시오. 큰 며느리는 곧바로 창고에 있던 좋은 약재들, 인삼과 녹용과 당귀를 모두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소문만 믿고 다른 지역의 약재를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창고는 다시 약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약재들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두고 봐요. 길이 막히고 나면 이 약재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거예요. 그러나 그 확신은 장터에 떠도는 소문만 믿고 내린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막내 집에서는 시아버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시아버지의 방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보, 아버님 방의 창호지를 새 것으로 갈아야 할 것 같아요. 낡아서 바람이 들어와요. 알겠소. 내가 내일 장에 가서 사오리다. 그리고 방바닥에 깔 집도 새로 구해야겠어요.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지 않게요. 막내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겨울을 따뜻하게 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종이를 덧발랐습니다. 방바닥에는 마른 짚을 두툼하게 깔아 온기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노인이 밤새 기침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늙으면 다 이런 법이다.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막내 며느리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기침에 좋다는 도라지와 배를 함께 달여 따뜻한 차를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세요. 도라지 배청이에요. 목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노인은 며느리가 건네는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정말로 목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막내야.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막내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차를 다 마실 때까지 곁에서 등을 쓰다듬어 드렸습니다. 아버님, 등이 뻐근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괜찮다. 너도 피곤할 텐데. 저는 괜찮아요. 아버님이 편히 주무셔야 저도 마음이 놓여요. 결국 노인은 며느리의 정성에 못 이겨 등을 내맡겼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정성껏 시아버지의 등을 주물렀습니다. 노인은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내 덕분에 오랜만에 푹 잤다. 잘 주무셨다니 다행이에요, 아버님. 내가 이 집에 온 것이 이 늙은이에게는 큰 복이구나. 막내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아버님을 모시게 되어 행복합니다. 노인은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정성을 내가 잊지 않으마.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막내 며느리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막내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일을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가 좋으니 해 쬐러 나가시지 않겠어요? 밖이 춥지 않겠느냐? 제가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놓았어요.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에요. 막내 며느리는 마당 한쪽에 짚을 두툼하게 깔고 그 위에 이불을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부축해 그곳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아버님, 햇볕 쬐시면서 쉬세요. 제가 따뜻한 숭늉 가져올게요. 노인은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숭늉을 가져와 시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생각이 나시나요? 그래, 가끔 난다. 어떤 분이셨어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너처럼 말이다. 막내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을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알아요. 제가 어머님만큼은 못하겠지만 아버님 편히 모시려고 노력할게요.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막내야.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햇볕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보다 더 깊은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또다시 기록을 남겼습니다. 겨울 첫날, 며느리가 밤새 기침하는 나를 돌보았다. 도라지 배청을 다려주고 등을 주물러 주었다. 햇볕이 좋은 날에는 마당에 자리를 펴주었다. 이 아이는 진정한 효녀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두 집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막내 집에는 날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자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졌고 몸이 약한 노인들은 기침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약초였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봄과 여름에 정성껏 해서 가을에 잘 말려둔 약초들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이 심하십니다. 약초 좀 지어주십시오. 여기 약초가 제일 잘 듣는다고 해서 멀리서 왔습니다. 사람들은 막내 며느리의 약초를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겨울에는 약초가 귀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두세 배의 값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막내 집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작은 초가집은 약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막내 며느리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아버지의 식사는 반드시 제때에 올렸고 밤이면 방이 춥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장사가 잘 되어서 고기를 좀 사왔어요. 내가 바쁠 텐데 나까지 신경 쓰느라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노인은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작은 종이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겨울 보름. 며느리가 장사로 바쁜 중에도 고기를 사다가 국을 끓여 주었다. 아무리 바빠도 나를 챙기는 것을 잊지 않는다. 한편 큰 집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소문만 믿고 사들인 약재는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힌다던 소문은 거짓이었습니다. 길이 막힌다고 소문이 돌자 막히는 곳 사람들 여럿이 길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상소를 올린 듯 했습니다. 그 일은 없던 일이 됐고 대량 구매한 다른 지역의 약재는 값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분명히 값이 오른다고 했는데. 큰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사들인 약재는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아 썩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약재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창고에서 냄새가 나는데? 큰아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썩은 약재는 팔 수도 없었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큰 집은 재산을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손해만 보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마음은 점점 비뚤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장터에서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즘 막내집 장사가 아주 잘 된다더라. 그래, 그 가난한 집이? 그래, 약초를 잘 말려뒀다가 겨울에 파니까 사람들이 줄을 선대. 거기 며느리가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래. 큰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 재산은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저 집이 우리보다 잘 산단 말이야? 그녀는 질투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내 집이 잘 되는 것에 대해 이를 갈았습니다. 분명 뭔가 수상한 게 있어. 저 집이 저렇게 잘 될 리가 없어. 그녀의 마음은 점점 어두운 곳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큰 며느리는 끔찍한 결심을 했습니다. 저 집을 망하게 해야겠다. 그래야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아. 그녀는 깊은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막내 집 쪽으로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막내 집은 모두 잠들어 있는 듯 조용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약초 보관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약초를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값비싼 당귀네. 이것도 가져가야지. 그녀는 좋은 약초를 훔쳐 자기 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미리 준비해온 쓸모없는 풀을 섞어 놓았습니다.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풀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약초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풀은 약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 쓰면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풀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입꼬리를 올리며 막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가짜 약을 팔았다고 알게 되면 아무도 저 집에서 약을 사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큰 며느리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게 고발장을 내밀었습니다. 막내네 집에서 가짜 약을 팝니다. 관리가 눈썹을 치켜세우며 물었습니다. 가짜 약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약초인 척 잡풀을 섞어서 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가짜 약을 먹고 더 아파질 수 있습니다.
당장 조사해 주십시오. 관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사실이라면 큰일이니 확인해 보겠소. 다음 날 관아에서 포졸들이 막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 사람들 모두 나오시오. 막내 며느리와 작은 아들은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 집에서 가짜 약을 판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약초를 확인해야겠소. 막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가짜 약이라뇨?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면 알 일이요. 비키시오. 포졸들이 약초 보관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포졸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이상한 풀이 섞여 있습니다. 이건 약초가 아니라 자풀입니다. 막내 며느리는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캔 것인데 어떻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넣지 않은 풀이 약초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몰래 넣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풀을 캔 적이 없습니다. 변명은 관아에서 하시오. 막내 며느리는 포졸들에게 이끌려 관아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르는 거야. 착한 척했지만 결국 돈에 눈이 멀었나 보네. 막내 며느리는 억울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약초에 자풀을 섞어서 팔았느냐? 아닙니다, 나으리. 저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풀은 어디서 났느냐? 저절로 섞였단 말이냐? 누군가가 몰래 넣은 것입니다. 저는 맹세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누가? 증거가 있느냐? 막내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관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 부정할 수 없다. 내 죄를 인정하라.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하나가 느린 걸음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시아버지였습니다. 노인장, 여긴 왜 오셨소? 관리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관리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아주시오. 관리가 주머니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종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요? 기록지요. 관리가 종이들을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날짜와 함께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 누구에게 어떤 약을 주었는지, 어떤 약초를 언제 캐서 언제 말렸는지, 누가 언제 집에 다녀갔는지, 며느리가 밤에 물을 데워 가져다 준 일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관리는 놀란 눈으로 기록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건 모든 약초의 출처와 내역이 적혀 있구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나는 평생 약방을 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 며느리가 약초를 캐고 쓰는 것도 모두 지켜보고 기록했소. 왜 그런 것까지 기록했소?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오. 그래서 약을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하오.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법도요. 관리는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기록에는 막내 며느리가 캔 약초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자풀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대로라면
이 여인은 그 풀을 캔 적이 없소? 노인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 풀은 누군가가 몰래 섞어 넣은 것이 틀림없소. 누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소. 이상한 일? 한밤중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왔소. 나는 나이가 들어 잠이 얕아서 그 인기척을 들었소. 관리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였소?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지 못했으나 치맛자락에 특이한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소. 이 마을에서 그런 무늬의 옷을 입는 사람은 한 명뿐이요. 관리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노인은 입을 열지 않고 관아의 한쪽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큰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구경 온다며 관아에 따라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치마에는 화려한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관리가 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시오. 큰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저를? 당신이 어젯밤에 막내 집에 갔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목격자가 있소. 그때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그날 밤에 큰댁 며느리가 몰래 집을 나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품에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증인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큰 며느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질투가 나서 그랬습니다. 재산은 저희가 받았는데 막내 집이 더 잘 사는 게 억울해서 저 집을 망하게 하려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약에 해로운 풀을 섞어 막내 집을 음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관리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내 죄가 중하다. 약에 독을 섞어 사람을 해치려 한 죄는 큰 죄다.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큰 며느리는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추악한 행실은 온 마을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독한 사람이 있나? 형제간에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큰아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막내 집에는 조용한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그 기록이 아니었으면 저는 억울하게 죄인이 될 뻔했습니다.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막내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아라. 처음에 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까? 재산은 큰 집에 주시고 왜 정작 아버님은 저희에게 오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이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글쎄요. 돈이나 물건, 땅 같은 것이 아닙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지 재산이 아니다. 그럼 재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큰 집에 준 것은 약재와 은전이다. 그것은 쓰면 없어지고 잘못 쓰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다. 큰 며느리가 그것을 증명했지.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남기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노인은 방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였습니다. 이것을 열어보아라. 막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약방을 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막내 며느리가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부터는 빼곡한 글씨로 온갖 약초에 관한 지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초를 고르는 법, 좋은 약초와 나쁜 약초를 구별하는 법, 약초를 말리고 보관하는 법, 어떤 병에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 심지어 장사를 하는 법까지 노인이 평생 쌓아온 모든 지식과 지혜가 그 책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나는 돈을 남기지 않았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쌓으면 썩는다. 큰 며느리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좋은 약재를 쌓아두고도 사람에게 쓰지 않으니 결국 썩어버렸지. 막내 며느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다르다. 나누면 더 커지고 쓰면 더 많아진다. 노인은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내가 아픈 아이에게 마지막 약초를 줬을 때 나는 그때 알았다. 이 아이에게 내 진짜 재산을 남겨야겠다고. 막내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내가 추운 밤에 물을 데워 가져오고 등을 주물러주고 햇볕 쬐라고 자리를 펴주던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정성을 가진 사람에게 이 지혜를 물려주어야 제대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막내 며느리는 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책을 잘 간직하거라. 그리고 내 아이에게도 물려주거라. 이것이 진짜 유산이다. 예, 아버님.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노인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깊은 만족과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하거라, 며느리야. 예, 아버님. 돈은 쌓으면 썩고 지식은 나누면 더 커진다.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막내 며느리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고 노인은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지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노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저분이 한때 명의였다지? 그래, 저분이 지은 약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았다더라. 막내 며느리가 효도를 참 잘했어. 저런 며느리를 둔 것이 저분에게는 큰 복이었지. 장례가 끝난 후 막내 며느리는 노인의 뜻대로 작은 약방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책을 바탕으로 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약방이었지만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저 약방의 약이 기가 막히게 잘 듣는데 거기 며느리가 옛날 명의에게서 비법을 배웠다더라.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먼 고을에서도 약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막내의 집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은 어느새 큰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약방은 마을에서 가장 큰 가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돈이 많아진 후에도 여전히 산에 올라 직접 약초를 캤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시아버지가 남긴 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잊으면 안 돼.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그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얘들아, 이건 할아버지가 남기신 보물이란다. 뭐가 적혀 있어요, 어머니? 사람을 살리는 법이 적혀 있단다.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법도. 아이들은 어머니를 따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약을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큰 집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큰 며느리는 관아에서 벌을 받은 후 마을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부끄러움에 한동안 집 밖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용기를 내어 막내를 찾아갔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내 아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형님, 나도 알고는 있었지만 막지 못했다. 용서해다오. 막내 부부는 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지난 일은 잊으세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됩니다. 큰아들은 그 너그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후로 큰아들은 막내의 약방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약재를 나르고 손님을 맞이하고 청소를 하며 동생을 도왔습니다. 형제는 다시 화목해졌고 두 집안은 함께 번창했습니다. 노인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르침을, 재산이 아니라 지혜를, 싸움이 아니라 화목을. 노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욕심도, 막내 며느리의 착한 마음씨도. 그래서 일부러 재산은 큰 집에 주고 자신은 막내 집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기다리고 지켜보고 기록하고 마지막에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노인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오래오래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약을 아는 사람보다 사람을 아는 사람이 집안을 일으킨다. 돈은 쌓으면 썩고 지식은 나누면 커진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돈을 쌓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 때를 노리는 사람과 때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욕심은 한순간 큰 것을 움켜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썩게 만듭니다. 정성은 당장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꽃피우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작은 감동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